많은 분들께서는 대략 은퇴 이후에 한 달에 318만 원 정도는 있어야 비교적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 정도가 있어야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50대 가구,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1년에 3,700만 원 정도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식이 독립하고 부부가 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고 이후에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당 소비 지출액은 70대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은 사실 20대 이후로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또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1년에 쓰는 소비 지출액은 1인당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간병비,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간병비와 의료비를 아낄 수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거의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해 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실손보험을 미리미리 들어놓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실손보험을 들고 나시면 보험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고 또 환급을 열심히 받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는 사람들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기는 사람의 게임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실손보험을 들 돈을 오히려 건강관리를 내가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서 의료 이용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요즘 24시간 간병인 사용하시면 월 간병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1년에 6천만 원 정도를 이자 소득으로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벌어내시려고 하시면 18억 7,500만 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에는 나중에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간병인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대략 20억 원어치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간병비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늘고 있고요. 굳이 24시간 간병까지 쓰지 않더라도 사실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면 돈은 많이 듭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돈과 나라가 부담하는 돈을 다 포함했을 때 2016년의 연구에서는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한 명이 16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리고 2019년 연구에서는 대략 한 달에 한 명당 240만 원 정도를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한 달에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결국 한 분이 누우시면 누군가가 그분을 간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 한 분 누운 분과 또 간병하시는 분의 몫을 벌충하느라 거의 한 사람어치의 중위소득을 모두 다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능 저하, 그러니까 돌봄 요구가 생기는 일은 사회적으로는 3인분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사실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도 있고 또 건강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연간 평균 가구당 의료비는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의료비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병에 걸리는 경우죠. 중환자실 거쳐가신 어르신 암 환자분들이 생애 말기에 의료비를 평균 4천만 원 넘게 쓰신다라는 최근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 이래저래 내야 되는 돈이 결국에 하루 입원할 때마다 한 돈 100만 원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암이라든지 또 희귀단치 질환은 대부분 또 운과 유전자가 관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생활습관의 요인이 병의 발병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이나 희귀단치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 말기가 되었을 때 급성기 병원에서의 의료를 어디까지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웰다잉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긴다거나 또는 암이 생긴다거나 또는 치매가 생긴다거나,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운에 의해서 또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 노화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유전자가 결정하고 70% 정도는 환경,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생로병, 그리고 노쇠와 돌봄 요구, 그리고 사망까지를 결정한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시죠.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인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돌봄 요구가 생겨서 사회와 가족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노년내과 의사여서 어르신들을 볼 때 대략 노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 나이를 보지 않고 이 노쇠의 정도를 가지고 그분이 대략 어느 정도의 기대 여명이 남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기거하시게 되실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의 점수가 있고, 이 점수 속에서 대략 1점, 2점, 3점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숫자 나이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은 노년의 몸이 아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점이 되시게 되시면 대략 넓은 의미에서는 노년의 몸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3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 7, 8점은 어떤 의미냐? 5점은 혼자서 은행 가거나 병원 가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는 거고요. 6점은 혼자 씻지 못하는 정도, 7점은 혼자서 화장실 가셔서 소대변 가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8점은 말하자면은 기저귀 갈 때 엉덩이를 들어주기도 어려우실 정도로 근력이 떨어진 정도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6, 7, 8점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5점은 대략 4등급 정도가 나오시고요. 6점은 대략 3등급 정도가, 7점과 8점은 보통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기는 것은 어떤 궤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궤적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빠르게 나이 들면은 조금 더 일찍 그 돌봄 요구가 생기는, 그러니까 앞서서 빨간 박스로 표시했던 혼자서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지점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랫동안 성장하고 또 느리게 나이 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기는 시점을 현저히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WHO에서는 Intrinsic Capacity, 내재 역량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내재 역량의 반대말은 노쇠입니다. 노쇠는 사람에서 고장난 부분을 의미하고, 내재 역량은 그 사람의 내부적인 기능 중에서 고장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년에 1% 정도의 속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빠르게 나이 드는 경우라면 1년에 2%씩 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느리게 나이 드는 경우라면 1년에 0.5%씩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 1000명을 모아서 26세부터 45세까지의 여러 장기와 의학적 기능, 생리학적인 기능의 노화 정도를 추적했습니다. 이 1000명의 노화 속도의 평균은 당연히 1배속입니다. 1년에 1년씩 나이 든 거죠. 가장 느리게 나이 든 사람은 1년에 0.5년 나이 들었고, 가장 빠르게 나이 든 사람은 1년에 2.5년 나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굉장히 빠르게 나이 든 분들, 그러니까 가속 노화를 경험한 분들은 45세가 되었을 때 이미 노년의 몸을 가질 경향이 높았다는 거죠. 신체 기능이 동년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또 인지 기능이 동년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도 동년배에 비해서 나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시기의 노화의 배속 정도는 중년기가 되었을 때의 전반적인 고장 정도, 즉 노쇠 정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 보면 66세의 한국인 100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노쇠 정도, 그러니까 고장난 정도를 4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장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10년 내에 치매가 걸릴 가능성, 두 번째 10년 내에 낙상이 생길 가능성, 세 번째 10년 내에 골절이 생길 가능성, 네 번째 10년 내에 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모두 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0년 뒤에 사망할 확률도 가장 건강한 그룹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젊었을 때의 노화 속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중년기의 고장 정도가 결정되고, 이렇게 중년기와 초기 노년기의 고장 정도는 75세 이후가 됐을 때 내가 사망할 확률, 치매 걸릴 확률, 기저귀 찰 확률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고 어떤 삶이 노화 속도를 느리거나 또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나온 하나의 초록을 보시면 낮은 신체 활동, 마약 중독, 흡연, 스트레스, 과음, 나쁜 식사, 나쁜 수면 위생,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모든 요인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성에서는 24년, 여성에서는 21년까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요인을 추가하자면요, 인생과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7.5년 이상 수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수명을 반대로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휴식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모두 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